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베를린 현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진이 그 두 정상 간의 모두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비공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분위기가 어떨지 예상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어쨌든 그 두 지도자가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마주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하겠다. 우리의 의도를 얘기하겠다. 뭐 당연히 중국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연일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어떤 공조 체제 확보. 이 문제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공동의 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사드 배치 문제.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미 그 상하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고 또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드는 배치가 될 거고 이게 또 주권 사항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게 그 전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서 중국이 아주 듣기 싫어했던 말인데 그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핵심적인 것이 지속되는 경제 보복으로 인한 네. 어려움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이번 그 회담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현지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시진핑과 같이 간 그 중국 멤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19차 당대회가 올 10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서 아주 그 전면에 나서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마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예를 들면 왕우닝이라든지 리잔수라든지 띵쉐샹 이런 소위 그 우리가 시진핑의 책사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그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한중 관계를 새로 짜고 재정립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부디 그 속에 있는 말들을 충분히 교환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그런 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시진핑 주석에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무대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입장을 바꾸기가 또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사실 매우 어려운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사드 문제는 물론이고 사드는 결국 중국이 처음에 그 문 대통령 당선되신 다음에 시 주석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잘해보려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문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네. 그런 희망이 이제 있었는데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 뭐 지금 당장 배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좀 미뤘죠. 그건 그런데 중국이 중시하는 건 결국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란 말이죠. 근데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지금 어려움으로 등장할 것이고요. 지금 초반에 이제 솔직하게 소통한다 이 얘기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솔직하다는 얘기 잘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우호적으로 우리 그 우방국으로서 관계 발전을 위해서 그 좋은 얘기들을 하겠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발언인데요. 그렇죠. 네. 솔직하게 소통한다는 거는 네. 속에 있는 싫은 얘기라도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드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이 뭔가 나오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푸틴 대통령하고 두 번의 정상회담을 예. 통해서 네.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이 보기에 조금 이제 걸린다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뭐 트라이레터럴 릴레이션스 막 해서 3자 거의 동맹 수준으로 협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중국이 보기에는 한미 동맹은 문제 삼지 않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테고 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지금 어제도 이제 다 나왔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네. 그게
일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잠정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 네. 이게 이제 문정인 교수가 미국 가셔가지고 한 얘기는 북한이 이 중단하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축소가 더 셉니까? 중단이 셉니까? 중단이 훨씬 세잖아요. 네. 축소는 훈련을 하긴 하되 조금 규모를 줄이는 규모만 거고. 스케일링 네. 다운이라고 네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는 지금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정인 교수의 얘기는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지 그분은 대학 교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중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하고 러시아와 함께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게 중단인데 규모 축소도 네.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북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시 주석이 과연 정상끼리 그런 얘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짚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럼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사드의 명분이 조금 생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저께 그 메르켈 총리 만나서 하신 얘기가 우리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가 이렇게 더 심각해졌으니까 네네. 적극적인 협력을 오히려 요청하겠다 이러셨는데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에 근데 대해서. 이런 시 주석의 입장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홍 박사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우리가 쌍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면 북한이 핵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안 하면 우리도 한미 군사 훈련을 뭐 축소든 중지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거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라는 거죠. 네. 국제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중단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잘못된 보상을 주는 거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시 주석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당신들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소위 핵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다. 네.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두 개의 레벨이 맞지 않는 의제를 가지고 동시 진행하자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걸 아까 좀 솔직하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솔직이라는 거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도 한다는 게 홍 박사님 아주 정확히 전해주셨어요. 네네. 중국의 인민일보에 이렇게 보면 양자는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얘기가 잘 안 된 겁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그걸 이제 단수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담솔한 분위기에서 얘기가 진행됐다 그러면 이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 주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이번 기회에 새 한국의 대통령한테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사드라든가 이런 거에 결정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닌 거죠. 네. 우리 문 대통령께서 새롭게 대통령이 돼서 형국을 보니 그리고 북한의 최근 이런 걸 보니 우리는 이걸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라는 솔직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리고 늘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부분이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이란 말이죠. 네.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솔직하고 진솔한 이런 표현들이 사실 좋게 들리는데 그 이면에 외교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바로 엊그제 ICBM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성공했다고 지금 자축하는 분위기를 내부에서는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오늘 회담에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방어 무기로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중국이 웬 참견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 주권 사항이다까지 얘기가 됐잖아요. 네. 중국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면은 그래 한국의 국가 안보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 중국에게도 중국의 국가 안보가 있습니다. 사드가 설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고 이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안보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에게 국가 안보가 있듯이 중국에게도 국가 안보가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은
다른 민족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핵 문제나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됐을 때 잘 수습해야 되는 건 우리의 과제들이잖아요. 네. 그거를 과연 중국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는 중국이 한국과 좋은 관계일 때 도와주겠죠. 네. 그러면 누가 갑일까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무역 관계에도 지금 한미 간에도 경제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듯이 엄청난 무역흑자 냉기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무역흑자 냉기는 거에 2배 이상을 중국에서 냉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제나 안보,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의 원활한 수습, 평화 통일 결정적인 역할을 중국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권 상황이니까 알 바 아니니까는 뭐 우리도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에 자주적이고 그런 관계는 유지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많은 부분을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중국이 강대국이라서가 아니라 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까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주권 상황에 웬 간섭이냐 한다면 중국도 우리도 국가 안보가 우리 주권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 결국은 어떤 논쟁까지 가냐면 사드가 과연 중국의 안보에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그걸 밝혀야 되는데 저는 국제정치 학자로서 핵 억지 이론에서 볼 때 중국으로 볼 땐 상당히 우려 사항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억지가 안 되는 자기의 억지력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의 아무리 국가안보를 해서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국가안보 상황이니까 이해해야만 된다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이렇게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오늘 정상회담에서의 이슈를 좀 꼽아본다면 일단 북핵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경제 무역 문제,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 이렇게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북핵 문제를 좀 먼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진핑 주석이 그 독일의 대통령과 그리고 메르켈 총리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후일담을 들어보면 뭔가 시진핑 주석이 이전에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했을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흘러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김정은은 미사일 실험 성공해놓고 우리 중국하고 별 관계 없다. 담 쌌다. 뭐 똑같이 핵보유국이다. 우리도 아쉬울 게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4월 달에 말하라고 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트럼프가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너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래야 우리가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트위터 정치하면서 또 나왔죠. 이제 중국은 거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제 단계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놔두면 이게 미국 주도의 대북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 있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한국도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공간이 있는 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대화, 압박 병행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중국의 지금 홍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안보 우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 대신에 당신들도 우리의 안보 우려를 이해해 주면서 뭔가 접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자. 그전에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7월 9일 날 한다고 발표하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채널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앉아서 얘기를 해야 그다음 게 나가는데 당신 정부하고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이 중국으로 보면 약간의 희망사항도 줬죠. 네. 그래서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겠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전 보내고 전화하고 네. 인민일보 톱에 실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한 국가의 그 원수끼리의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면 중국으로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 우호적 제스처를 취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미국 가서 저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시키느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 같아요.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기 그 사실은 시진핑의 마크 책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분들이 앉아서 향후에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건가를 네. 굉장히 고민을 할 텐데, 이게 당연히 시진핑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고 사회주의의 속성상 시 주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변과 문 대통령이 안고 있는 고민과 한국의 고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면 네. 저는 대화와 협상이든 뭐 압박과 제재든 공간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보죠. 지금 한중 두 정상이 앞서서 화면에 보셨습니다마는 악수를 하면서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비공개 회담을 하기 직전에 촬영된 화면이고요. 비공개에 가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첨예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시각으로 5시 14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예상은 뭐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런 논의들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다른 이 다자회의에서 그 잠깐 만나는 정상회담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독특하게 별도로 독립되게 만나신 거예요. 양자회의죠. 그러니까 예. 정식 정상회담인 거죠. 네. 다자회의에서 뭐 만났다, 잠시 간담을 했다, 이 차원은 아니고요. 네.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도 쫙 배석을 해서 얘기했는데 1시간 정도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1시간 10분 정도 했으니까 네. 네. 하실 만큼 웬만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아까 그 사드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네.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하신 멘트가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한 거지만 최고위급의 결정이고 합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도 존중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그 배치하는 거 사실은 변함이 없다. 뭐 표현을 달리해서 몇 번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우위를 위해서도 한국의 국내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한미동맹의 건전성을 위해서 더 좋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한국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영향평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럼 배치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치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요. 네. 거기서 조금 더 이게 좀 의연한 자세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배치하겠다라든지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좀더 않았을까. 명확하게 그러면 말씀하셔야 환경영향평가는 된다. 왜 하는 네. 겁니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배치할 거면 우리 한국의 그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배치할 거면 바로 하지. 네. 한미관계 우위에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빌미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더라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추정컨대 우리 정부의 계산은 뭐냐면 지금 올 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2기가 출범합니다. 보통 중국의 지도자들이 10년을 한다고들 다들 알고 있는데 5년 하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5년 내에 다시 신임을 받아서 5년을 다시 이제 출범하느냐 마느냐 고비에 지금 있는 예. 순간이기 때문에 시 주석으로서도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우리로 치면 대선이나 마찬가지 지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반도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해 보이고 싶은데 그럴 때 한국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단은 그 전당대회 뒤로 밀어놨다.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을 우리는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제스처니까 좀 양해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그 결과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네. 설득은 해볼 수 있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비공개로 회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두 가지를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취임 직후에 사드 관련된 입장은 중국과 뭐 협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중국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독일에 간 이후에 했었어요. 네. 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중국과 얘기하겠다. 그런데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죠. 사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네. 신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드에 관해서 얘기를 중국 측의 의견을 담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근본적으로 얘기를 안 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의제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하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사드 문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는 이미 저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다 한 얘기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드에 예를 들어서 사드가 레이더를 통해서 전 중국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중국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 중국을 찍은 사진이 그전에는 흐릿했는데 한국에 레이더가 배치된 다음부터는 이게 뚜렷해졌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인터넷에 막 올라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사드의 위해성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당신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알아보자.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못 믿는 것은 우리가 북한만 본다 그럽니다. 사드, 이 반경도 그렇고 각도를 조절해서.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그게 당신들 무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미국의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운영하는 거지 당신들이 그걸 할 수 없지 않느냐. 적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억셉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보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배치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하면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이다. 예. 그 다음으로 좀 내려서 중국 측이 그럼 사드를 당신들 보는 걸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보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뭐 요즘 그런 얘기 나오죠. 사드는 ICBM을 요격 못한다. 그러니까 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도 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좀 그 흐름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중국의 많은 학자들도 이 사드 논쟁을 이제 접고 그 구체적으로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자라는 학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영 언론에서도 나오고 일반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런 기회에 조금 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 사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정상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